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혼란과 격변의 시기, 암울하고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선사한 마젤란 펭귄 이야기. 우연한 만남으로 테라스에 살게 된 펭귄과의 특별한 우정을 담고 있는 실화입니다. 우리 집 테라스에 펭귄이 산다는 하얀 넥타이에 검은색 연미복, 새까맣고 반짝이는 눈동자, 실룩거리는 두툼한 엉덩이, 뒤뚱뒤뚱 걷는 짧은 다리, 호기심 어린 얼굴을 가진 후아는 키가 어른 무릎 높이만한 마젤란 펭귄입니다. 톰의 집 테라스에 사는 후아는 학교 제1의 스타입니다. 녹조 낀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고 아이들과 계단 빨리 내려가기 시합을 하거나 럭비 팀의 마스코트가 되어 응원도 하면서 아이들을 후안의 열렬한 팬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의 귀여운 술친구가 되고 세탁실 아주머니의 든든한 지원자도 되어줍니다. 또한 근심에 쌓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뛰어난 고민 상담가이자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한 소년의 수영 코치가 되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1950년대) 어린아이였던 내가 누군가 내 삶의 어느 순간에 펭귄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한동안 그 펭귄과 한편이 되어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고 말해줬더라면 아마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도 이셔에 있는 집에서 악어 3마리를 키우셨다. 하지만 악어들 몸집이 지나치게 커지는 바람에 한적한 마을에서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됐고 결국 채싱턴 동물원의 관리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악어들을 데려갔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어들을 기른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16살 때까지 싱가포르에 살다가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와 절친했던 친구가 눈물 어린 작별의 선물로 알 3개를 줬다. 그런데 어머니가 잉글랜드의 어느 오두막집에서 긴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이 알들이 자연부활을 했고 휴가를 마치고 이셔로 돌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부화한 악어 새끼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어머니는 이따금 그때를 떠올리며 그 독특했던 선물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에 대해서는 꽤 훤한 편이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사고방식도 꽤 현실적인 데다 여우가 농장 가축에게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국적인 동물은 접할 기회가 없어서 기껏해야 동물원에서 보거나 상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월트 디즈니 영화 제작자들이 그러했듯 나 역시 영국의 소설가 러드어드 키플링의 천재성에 영감을 받았다. 나는 그의 소설 정글 이야기와 킴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았고 50년 후의 내 학창시절과 매우 비슷했던 그의 학창시절의 일화들도 줄줄 꿰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에드워드 시대 1900에서 1910년대의 사고방식을 지닌 구시가이였다. 부모님은 각각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조부모님과 삼촌, 이모와 고모, 사촌들은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인도, 지금은 스리랑카가 된 실론, 싱가포르, 로디지아, 짐바브웨, 니아살랜드, 말라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친척들이 사는 나라들은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다. 친척들은 1년에 몇 번씩 암흑의 아프리카 같은 영화 속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는 내 상상력을 북돋아주기 위해 먼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편지 속의 나라들이 아니라 진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인도 연고도 없는 남아메리카가 모든 조건에 딱 맞았다. 그래서 나는 좀 더 크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학교로 가리라고 다짐했고 12살 때에는 스페인어 사전을 사서 몰래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고 싶었다. 남몰래 스페인어를 공부하던 때로부터 10년 후 정말 기회가 찾아왔다. 우연히 영국의 교육 관련 잡지인 타임스 에듀케이셔널 서플리먼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것이다. 구인, 아르헨티나 기숙학교 교사라고 적힌 광고를 보자마자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자리임을 직감한 나는 그 길로 우체국에 달려가 30분 만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지원서에 당장이라도 대서양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가 최적자이니 다른 사람은 더 찾아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썼다. 분명 내게 가장 잘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곳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었다. 외교부에서 일하는 삼촌 덕에 아르헨티나의 친페론 정부, 후안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페론을 지지하는 친페론주의 정권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내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또 다른 군부에 의한 6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도시 곳곳에서 테러가 만연했고 일상적으로 살인과 유괴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군 세력뿐이라는 생각이 아르헨티나 전역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런던에 있는 주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은행 정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극심한 혼란 상태였다. 요약하자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아르헨티나에 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상식 밖의 행동임을 모든 정보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내게 상주 교사 자리를 제안했는데 계약 조건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일단 학기 내내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교 측에서 왕복 비행기 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받는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화폐로 제공된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수령액이 현지에서 이뤄지는 구매력과 직결된다고는 말해주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월급은 다른 동료 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학교에 있는 동안 식사와 숙소도 제공됐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잉글랜드행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계좌에 넣어두었다. 거래하는 은행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런던과 남아메리카 은행 지점과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필요할 경우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해뒀다. 하지만 내게 돈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모험 정신으로 내 운명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쪽 하늘 저편에서 운명의 여신이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손들에게 들려줄 어마어마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줄 친구이자 여행 동반자인 펭귄 한 마리를 내게 점지해줬다. 후안 살바도르는 펭귄이다.
암울하고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매료시킨 펭귄이다. 테러 조직이 미쳐 날뛰고 여기저기서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금방이라도 무정부 상태로 치달을 듯 위태로웠던 친 패런 정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펭귄이다. 당시의 자유, 기회, 사상 등의 개념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젊은 여행자였던 나와 죽음의 바다에서 우여곡절 끝에 구조된 씩씩한 펭귄 후안 살바도르는 더없이 행복한 우정을 나눴다. 펭귄을 구하다. 하나의 모험이 끝나는 길은 새로운 모험의 길로 이어지고 우루과이 해안의 휴양도시 푼타델 에스테에서 내가 묵었던 리조트는 남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과 라플라타 강의 북쪽 강둑이 만나는 최남단 지점에 있다. 푼타델 에스테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동쪽으로 약 96km 가량 걸쳐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거대한 강 건너편에 있다. 1960에서 1970년대 푼타델 에스테는 이 두 대도시 시민들에게 니스 해변이자 칸이었다.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뜨거운 도심을 벗어나 푼타델 에스테를 찾았고 그곳에는 바다가 내다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며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다. 아마 지금도 푼타델 에스테는 휴양지일 것이다. 어느 날 내게 이 휴양지의 전망 좋은 아파트에 머물 기회가 생겼다. 친구 벨라미스가 한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우루과이에 있는 휴가용 아파트를 내게 빌려준 것이다. 나는 파라과이에 얼마간 머물렀다가 웅장한 이과수 폭포를 돌아보고 아르헨티나를 거쳐 우루과이의 아파트로 왔다. 몇 주 동안의 여행으로 피로와 긴장이 쌓였기 때문에 푼타델 에스테에서 보내는 조용한 휴가는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느긋하게 휴가를 보내고 떠나기 전날 오후 늦게 아파트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에 떠나려면 아파트도 치워놓고 짐도 꾸려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정오에 플라테 강을 건너는 배를 예약해 두었는데 그 배를 타려면 새벽 5시 45분에 푼타델 에스테에서 출발해 몬테비데오로 가는 마을버스 콜렉티보를 타야 했다. 콜렉티보 운전기사들은 온갖 장신구들과 행운을 빌어주는 부적들을 버스 내부에 주렁주렁 걸어놓는데 장신구들이 어찌나 많이 걸려 있는지 버스 타이어가 더 닳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아무튼 짐을 꾸리고 친구의 아파트를 청소하고 구석구석 점검을 마친 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바닷가를 한 번 더 산책하기로 했다. 리조트 서쪽에 있는 항구는 낚싯배와 유람선 몇 척만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그날도 작은 배들이 계류형 밧줄에 묶인 채 잔잔한 물결을 타고 부드럽게 넘실대고 있었고 그 풍경과 잘 어울리게 선주들이 배와 이어진 작은 수상다리를 오가고 있었다.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항구는 동쪽은 늠름하게 잘 막아줬지만 서쪽은 미풍도 막아주지 못했다. 이 작고 평화로운 요새의 공기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닷줄 오르내리는 소리, 물고기 냄새로 가득했고 그 사이로 겨울 햇살이 평온하게 내리쏘고 있었다. 사파이어 빛깔의 바다와 짙푸른 하늘빛 때문에 갈매기와 배, 해변의 집들이 더욱 선명하게 돋보였다. 하지만 내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차갑고 투명한 물속의 물고기들이었다. 특히 포식자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한 무리를 이루며 항구 주위를 신나게 헤엄쳐 다니는 청어떼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몸에 부딪히는 햇살을
무지개의 빛깔로 반사시키는 마치 오로라처럼 빛나는 물고기떼의 향연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녹슬고 오래된 연료통 옆에 그리고 물결 모양의 양철 지붕 아래에서 탄탄한 근육질의 여인이 단단한 대나무 떼에 녹색 그물을 야무지게 엮어서 만든 커다란 어망으로 밥벌이 까맨 생선을 걷어올리고 있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은 가죽 앞치마에 고무장화를 신었지만 맨손이었다. 갈색 스카프를 두른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패어 있었다. 여인의 옆에는 3개의 커다란 나무통이 있었고 통마다 청어가 가득했는데 아마 여인이 짓고 있던 만족스러운 표정은 그득한 청어 때문인 듯 싶었다. 여인이 발목 높이까지 수북이 쌓여 펄떡펄떡 뛰는 청어대 한가운데에 서서 물에 들이운 어망을 건질 때마다 싱싱한 은빛 물고기들이 딸려 올라왔고 그때마다 갈매기떼가 덤벼드는 통에 여인은 갈매기를 향해 연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이가 다 빠져 잇몸만 훤히 보이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물고기들을 나무통에 채웠고 채에 떨어지지 않는 물고기들은 손으로 일일이 떼어냈다.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 작업을 하는 것도 물고기들을 떼어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거무스름한 등에 제비꼬리를 한 갈매기들은 바다 위 약 3m 상공에서 빙빙 맴돌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잠시 후 은빛으로 반짝이는 청어를 물고 수면 위로 힘차게 올라와서는 불 위에 물고 있던 물고기를 날름 먹어치웠다. 해변에는 한가롭게 논일고 있는 펭귄들도 있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물고기를 물고 수면 밖으로 나오는 자태가 어찌나 날래고 노련하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물고기 사냥에서 펭귄은 갈매기보다 훨씬 더 노련한 사냥꾼처럼 보였다. 몸을 비틀었다가 휙 돌리며 믿을 수 없이 민첩하고도 유연하게 물살을 가르며 눈앞의 물고기들을 휙휙 낚아올리는 실력은 가히 일품이었다. 경이로운 실력의 포식자 앞에서 청어들은 숫자만 압도적으로 많을 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월하고도 풍성한 진수성찬을 즐기는 펭귄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사냥 장면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지만 펭귄들이 헤엄쳐 가버리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 동쪽 방파제로 향했다. 바다에서 밀려온 작고 하얀 파도들이 방파제 벽 앞에서 끊임없이 부서져 내렸다. 고즈넉한 오후 휴가지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며 해변을 산책한 지 10에서 15분쯤 됐을까. 내 눈에 충격적이고도 비통한 광경이 들어왔다.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검은색 물체였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가가서 보니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 검은색 카펫을 깔아놓은 듯 검은 사체들이 해변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펭귄들이 바다 수위를 표시하는 기둥부터 북쪽 해안을 따라 끝도 없이 길게 누워 있었다. 펭귄들은 끈적거리고 역겨운 기름과 타르의 숨통이 막힌 듯 기름 범벅이 된 채로 죽어 있었다.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한 광경이었다. 생명에 대한 모독행위는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될지를 생각하니 암담했다. 조금 전 항구에서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진수성찬을 즐기는 펭귄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갔다. 그 펭귄들은 이 죽음의 기름을 피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운 좋은 녀석들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펭귄이 죽어 있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폐허처럼 죽음이 뒤덮인 해변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죽은 펭귄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껏해야 펭귄 사체더미 수만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 파도가 한번 밀려 들어올 때마다 작은 산처럼 쌓여있던 펭귄 사체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새로 밀어닥친 파도에는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또 다른 펭귄들이 한 무더기씩 실려 들어왔다. 바다와 도로 벽 사이에 펼쳐진 해변은 폭이 27m 남짓으로 좁은 편이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이 심각했다.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수백만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동해오던 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으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왜 그 해변을 따라 계속 걸었는지 모르겠다. 그 끔찍한 참상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당시 나는 세계 어디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유조선 관련 규제들이 덜 엄격했고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도 거의 최소한의 의무 정도 수준이었기에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었을 수도 있다. 유조선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화물을 내리고 또다시 기름을 싣기 위해 바다로 이동하던 중 기름 탱크를 그냥 바닷물에 씻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면서 규제가 생기고 관련 법들이 생겨났다. 그날 내가 해변에서 목도한 광경은 서로 다른 종족들이 만나면서 빚어진 끔찍한 참사였다고 생각한다. 해마다 본능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이 인간의 무관심과 탐욕 때문에 바다 위에 버려진 어마어마한 기름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는 오직 하나, 펭귄의 전멸이다. 이는 두 종족이 만나 생길 수 있는 결과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결과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면서 적당한 합리화나 묵인하에 저지른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나는 죽은 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영 거북스러워 일부러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시야 한편에서 언뜻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움직임은 바다의 흰 거품 쪽이 아니라 움직임이라곤 전혀 포착되지 않았던 검은 해변에서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움직임이 느껴지는 곳을 주시했다. 착각이 아니었다. 대견하게도 펭귄 한 마리가 살아있었다. 온통 죽음뿐인 그곳에서 유일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명이었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새들은 모두 기름과 타르에 전멸당했는데 어떻게 저 새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 펭귄은 다른 펭귄들처럼 타르를 뒤집어 쓴 채 해변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고는 날개를 파닥였다. 큰 동작은 아니었지만 분명 머리와 날개를 경련하듯 움직였다. 그것은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고통의 몸부림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그 새를 지켜봤다. 어떻게 이 유독한 석유와 숨통을 재워오는 타르에 묻혀 서서히 꺼져가는 한 생명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새의 고통을 없애주기로 하고 그 펭귄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 아래 죽은 새들이 밟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다.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펭귄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지 않고 단번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수천 마리의 죽은 펭귄과 다를 바 없던 그 펭귄이 살기 위해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니 조금 전의 다짐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다가가자 펭귄은 빠르게 부리를 움직이며 끈적거리는 타르로 범벅이 된 날개를 파닥이더니 마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라도 하듯
두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섰다. 거의 내 무릎 높이의 크기였다. 나는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변 펭귄들을 둘러봤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다른 펭귄들도 모두 살아있는 게 아닐까? 그냥 잠시 쉬면서 회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엎드려 있는 펭귄의 몸을 뒤집어 봤다. 생명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 널브러진 다른 펭귄들도 마찬가지였다. 깃털과 목은 타르로 범벅이 되어 있고 부리 밖으로는 끔찍하게 뒤틀린 혀가 삐죽이 나와 있으며 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끈적거리며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검은 물질이 새들을 뒤덮었을 것이다. 바다에서 풍기는 악취가 서풍에 실려오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참담하고 엉망인 상황에서 오직 단 한 마리의 펭귄만이 열린 부리 사이로 보이는 선홍색 혀와 맑게 뜬 두 눈, 칠흑같이 검은 몸으로 거센 분노의 몸짓을 하고 있었다. 불현듯 나는 이 한 마리 새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느꼈다. 만약 몸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새에게 삶의 기회를 줘야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저토록 흥분해 있는 새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펭귄과 나는 갑자기 등장한 서로의 존재에 놀라 한동안 눈치만 보며 탐색전을 벌였다. 재빨리 훑어보니 해안에는 나무 토막들과 플라스틱 병, 비닐 조각들과 버려진 그물 등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어느 해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명화된 사회의 잔재들이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사과 한 알이 들어있는 작은 봉지가 있었다. 내가 움직이자 펭귄은 배를 보이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마치 자세를 고쳐 잡기라도 하듯 엉덩이를 흔들었다. 일단 나는 급한 대로 바다에서 밀려오는 잡동사니와 해변의 쓰레기 중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았다. 그러고는 검투사처럼 신중하게 목표물을 향해 다가갔다. 녀석은 새로운 위협을 감지한 듯 최대한 몸을 쭉 느리며 일어섰다. 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스처럼 용맹하고도 민첩하게 그물을 빙빙 돌리며 펭귄의 쥐를 산만하게 했다. 그리고 한순간 그 그물을 펭귄의 머리 위로 휙 던지고는 막대기를 이용해 그물로 녀석의 몸을 감쌌다. 일단 펭귄이 꼼짝 못하도록 잡아둔 다음 사과가 들어있던 봉지를 장갑처럼 손에 끼고 녀석의 발을 잡았다. 시간이 없어 봉지 안에 있던 사과는 먹지 못했다. 그리고 온몸을 뒤틀고 뒤집으며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녀석을 들어올렸다. 내 몸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펭귄을 들고 있자니 그 무게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펭귄의 무게였다. 나는 4.5kg 정도 되는 녀석을 들고 벨라미스의 아파트로 걸음을 옮겼다. 녀석을 들다가 팔에 힘이 빠져서 그 날카로운 부리와 내 몸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녀석은 내 다리를 사정없이 쪼아댈 것이고 내 몸도 온통 타르범벅이 될 것이다. 나는 혹여 새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이 새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에게 팔을 물리지 않으려고 바짝 정신을 차렸다. 아파트까지 좋기 1.6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갈 생각을 하니 보통 일이 아닌 듯 싶었다. 녀석을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절반 정도 세워둔 계획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꾸하지. 우루과이에서 타르를 뒤집어 쓴 펭귄을 이렇게 막 주워가도 되는 건가? 당시 남아메리카의 국가 대부분은 경찰 국가, 17, 18세기 유럽 절대군주 국가 형태로 모든 것이 전제적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국민의 자유와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였기에 내가 그곳에서 조류 구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죄로 억류된다 하더라도 딱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퉁불퉁한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어쨌거나 이 펭귄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렸을 적 해변에서 놀다가 수건에 타르가 묻었을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버터를 사용했었다. 게다가 지금 가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는 버터는 말할 것도 없고 올리브 기름과 마가린 그리고 세제까지 있었다. 내 팔 길이만 한 셀을 들고 달리자니 팔이 너무 아파서 수시로 팔을 바꿔가며 들었다. 처음에는 펭귄의 다리를 잡았는데 극도로 흥분한 녀석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어 녀석의 다리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더 단단히 잡았다. 녀석도 그런 자세가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왔다. 녀석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행히 내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그리고 나 역시 오는 길에 녀석을 그냥 버려두고 싶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 난관은 계단 밑 관리실에 있는 꼬장꼬장한 관리인 앞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내가 머물던 아파트의 관리인은 사람들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굶주린 경비견처럼 득달같이 달려나오곤 했다. 마치 모든 방문자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관리인 입장에서 보면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단 한 번의 순간에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덕분에 출입문 통과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